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니, 한국의 배터리 기술 이전 해달라. 2. 인니, KF-21 필요 없다. 자체 스텔스기 공개. 3. 필리핀 군대를 한국 무기로 몰빵한 사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은 국가적인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술 보호 및 핵심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 자본과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으며 201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이러한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기술 개발과 기술 패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과 함께 기술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는 중국이 경제적인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기술적인 자립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동향은 국제 정세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과 협력의 과정에서 국제 정세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확보한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자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중국에서 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꾸준하게 유지해왔지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며 2022년 상반기 현재는 1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매월 사상 최저 판매량을 갱신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실적은 나날이 상승하여 2022년 현재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기록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지만 유독 중국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인데요.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만 잘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현대차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회사의 지분 중 절반 이상인 50% 이상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승인을 내줍니다. 이런 정책은 이익의 분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워낙 중국 시장이 크고 방대하며 성장성이 빠르기에 대다수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중국 진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드 문제, 미국의 경우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하나의 중국 등 각종 이유를 들며 국민 감정을 조장해 해외 기업들을 타도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것입니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해외 기업들을 내쫓고 자국 기업들을 키워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2위 중국이 되려는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투자 지역으로 거론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터리 원재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업체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해주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자국의 배터리 기업에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니 측의 황당한 요구에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장 많이 짓고 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70%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며 유럽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생산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공장을 짓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해외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크고 무거우며 충격에 약합니다. 실제로 전기차의 원가 중 40%가량을 배터리가 차지할 정도로 비싼 것은 물론 배터리 무게만 400kg에서 500kg에 달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만큼 운송이 어려울 뿐더러 배터리 특성상 충격과 보관에 주의해야 하기에 운송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은
주로 전기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수요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기업 지원 정책으로 해외 배터리 기업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를 지원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에선 중국제 배터리를 철저히 배제하며 현지에서 생산될 배터리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특혜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한국이 가져간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잔치가 열린 자국 시장에 한눈이 팔린 상황에 우리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 거점을 정하고 배터리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배터리 허브로 낙점되며 우리 업체들이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하여 11억 달러,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배터리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확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한 세제 혜택 강화 등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은 좋긴 하지만 한국 기업은 어딜 가든 환영받기에 이와 같은 혜택들은 다른 국가들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택한 진짜 이유는 바로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니켈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니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채굴량 역시 세계 1위로 배터리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터리 투자에 인니 측에선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니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인니가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니 측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자국의 국영 배터리 기업인 인도네시아 배터리 코퍼레이션 IBC에게 배터리 관련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은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환영받기에 인도네시아 배터리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니가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컨소시엄 투자마저 철회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LG와 현대차의 배터리 공장 말고도 LG는 한국 기업으로만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재련 과정 그리고 완성품 제조까지 배터리 시장을 한 번에 장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인니의 니켈을 비롯한 원재료 광물을 채굴하고 포스코 측에서 해당 광물을 재련하여 가공한 뒤에 LG화학이 양극재를 비롯한 배터리 탑재 필수 소재를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90억 달러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우리 돈 12조 5천억 원이 투입될 프로젝트로 인니의 최대 규모 배터리 투자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일자리와 기반 산업이 생겨날 전망으로 인도네시아 임장에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까지 이런 초대형 투자를 날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기술 이전이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인니의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천연자원으로 자국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제조하여 이익 보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인니의 기술력으로는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이 무리일 정도로 기술 수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기업들에게 금싸라기 같은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인 7월 인니의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니 측이 원자재 공급을 책임질 테니 한국이 인니 현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 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신뢰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다양한 방산장비 도입은 무드론 KF-21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도 개발 비용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그마저도 파묘를 비롯한 현물로 대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한국의 잠수함 세척 계약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인지 국가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자신들이 광물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배터리 관련한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고 인도네시아 측이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주요한 건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과 정식으로 계약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가져다가 인니의 한국 공장들을 철수시키고 자신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여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면 인니가 급격하게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로 배터리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다양한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분담금 납부도 잘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단 상황이 좋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자그마한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젠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 다양한 곳에서 속았으며 이젠 다른 국가들처럼 철저하게 국익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정책 방침은 과거 20년 전 중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세금 혜택 등의 좋은 조건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한 뒤에 자본과 기술력을 넘겨받아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경험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를 통해 잠깐의 이익을 보려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경쟁 상대를 끌어들이는 실수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측의 배터리 기술 이전을 철저히 반대하고 인도네시아 측 기업들을 배제한 뒤 지금처럼 한국 기업들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지의 원재료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전체적인 과정 모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꾸렸고 인니 측도 한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이 전 세계 각 대륙의 배터리 생산기지를 지으면서 미래 전기차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선점하고 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에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다고 인도네시아도 스텔스기를 만들 역량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것 같은데요. KAI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신경을 끄는 건지 대신 쫄란드와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쫄란드와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던 사천에어쇼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최초로 민간 공개되었습니다. KAI와 인접한 사천공항의 KF-21 7대의 시제기 중 3호기가 공개되었습니다. 20여 회의 시연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1호기에 이어 2터부터 6호기가 곧 시연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민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그만큼 KF-21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내를 찾은 해외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시이기도 한데요. 동유럽 최대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폴란드 제수프시 대표단이 사천에어쇼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제수프시는 폴란드 항공, 군수산업의 중심지로 항공우주산업의 90%가 집중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사천에어쇼에 전시된 KF-21은 물론이고 KAI의 생산시설, 항공기 청장비 업체 등을 둘러보고 항공우주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천시와 연합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천에어쇼 전날인 19일에는 사천시와 전략적 항공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 논의되어 2023년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수프시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계획 중인 항공우주도시연합의 영국의 러쉬 무어, 캐나다의 미시 사우거와 함께 사천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도시로 초청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항공산업은 100여 년에 달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연간 1000여 명의 항공기술자들을 제수프공대와 항공기제작공정교육센터 등을 동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항공기 부품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R&D 연구소가 진출해 있으며 세계 3대 항공 엔진 기업으로 손꼽히는 프라트 앰퍼샌드 휘트니사가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KAI가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폴란드와 같은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제수프시는 항공밸리 구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두 도시의 협력은 향후 유럽 항공기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쫄란드와의 협력은 FA50 수출을 늘려나가길 바라는 KAI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위기 고조와 3세대 이전 항공기들이 노후화되면서 교체 시기가 다가와 전 세계적으로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컨설팅 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경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2,000여 대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AI에서는 그중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사천에어쇼에서 폴란드 국방무관이 방문해 전시된 KF-21을 관심있게 바라보며 전투기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문의해왔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쫄란드로의 KF-21 수출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KF-21이 쫄란드 공군 전력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FA50PL 경전투기와 미국에서 F-35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공군의 구성이 한국 공군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는데요. 공군의 하이미들로우 구성에서 FA50PL과 F-35 가로우 하이급을 도맡고 나머지 미들급 전력을 채우기 위한 전투기로 KF-21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쫄란드와의 우주항공산업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KF-X 사업에서도 쫄란드와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데요. KAI에서는 FA50 폴란드 수출이 단기적인 제품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유럽 시장을 겨냥해 폴란드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쫄란드의 노동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기업의 폴란드 진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쫄란드에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면서 2022년 6월 기준 약 379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입된 인력이 7년 전부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던 폴란드의 노동시장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쫄란드의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EU 전체 평균인 6.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폴란드로선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쫄란드 노동시장에 합류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60% 이상이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도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난민의 63%가 쫄란드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KF-X 사업의 기존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을 올해 지불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그 액수가 전체 미납금인 8천억 원의 1%밖에 되지 않는 85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년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460억 원으로 5%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추세면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분담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핑계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왔는데요. 돈이 없다는 나라가 유럽과 미국에선 방산 쇼핑을 이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어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F-15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회담에서 F-15EX 전투기 구매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는 인도네시아의 구매를 승인했고 미 국무부는 인도네시아가 최대 36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분담금으로 낼 돈은 없다면서 각국 전투기들을 쇼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고 최근에는 카타르에서 퇴역하는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훈련기로 운용하기 위해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미라지 전투기 구입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라지 2000은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되고 2007년 단종되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물론 부품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라지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운용 유지비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 기술력도 빈약하여 기존의 전투기도 제대로 정비하고 있지 못한 인도네시아에서 운용하겠다는 건 돈 내고 고철 더미를 사오는 짓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군대는 다국적 방산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나라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는 F-16과 Su-30, Su-33, 호크 경전투기, T-50I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라지 2000까지 추가됐습니다. 한 군대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한국제 전투기들이 함께 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해군과 육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각국 장비마다 규격과 부품이 다르니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어 인도네시아군이 운용하는 장비가 고장 나거나 추락했다는 뉴스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와 엮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기 도입 산업을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이권 사업과 정치권의 치적 쌓기용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서보려 하는 것 같은데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될 인도네시아 스텔스기의 모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쌍발 엔진에 카나드를 장착하고 스텔스 외형 설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I-22 시카탄으로 명명됐다고 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참에 보라매에서 손 떼고 알아서 만들었어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낸 KAI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듯한데요. 그저 세계 항공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역량을 쌓고 KF-21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증명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쫄란드라는 믿을만한 파트너까지 얻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침략당했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이기에 국가안보가 달린 방위산업에 있어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게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 초유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자랑스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이 필리핀에 수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 군사매체들에서 KF-21 보라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2 사업 대상을 사지도 못할 비싼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FA-50으로 신뢰가 입증된 한국의 KF-21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이 소식을 그리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리 풍족하지 않은 필리핀이 분담금 미납, 잠수함 대금 입금 지연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인니처럼 돈을 내지 않으면 어쩌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은 인니와 다르게 FA-50, 호세리잘급 등 각종 군함을 제값으로 구매한 한국 방산무기 시장에서 최고의 우수고객입니다. 심지어 K3 기관총을 제식기관총으로 채용하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 다산기공미 개발한 소총을 만져보며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 사랑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KF-21을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매우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도 크지 않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많이 쓰는 것은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과 각종 사은품을 제공했기 때문일 뿐이며 KF-21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개량된 미국의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는 맞는 주장입니다. F-16이 구형 4세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최고 성능의 4.5세대기로 진화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에 무기를 팔 때 포환급 초계함, 구룡 다연장 로켓 등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경제 및 군사안보에 있어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즉 국제정세와 필리핀의 안보 점세를 고려했을 때 필리핀이 KF-21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 최고의 우수고객 필리핀이 KF-21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에게는 큰 고심이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입니다. 필리핀군이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필리핀 공군은 이 MRF 사업을 통해 F-16 블록 52분의 50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F-16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우수한 성능 덕에 세계 여러 나라가 구입한 명품입니다. 그리고 블록 50은 F-16C, D 기종 중 후기형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여러 선진 공군에서 운용됐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1994년부터 라이선스 생산으로 도입한 KF-16의 최초 성능이 바로 이 F-16C, D 사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20대가 면허 생산됐는데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살하기 시작한 것이 KF-16의 도입 완료 시점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블록 50 사양의 항공기가 국제 군사무기 시장에서 씨가 마른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F-16V에 있습니다. F-16V는 F-16의 최신 개량형으로 블록 72분의 70에 해당하는데요. AESA 레이더 채택,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 기골 보감강을 통한 무장 탑재량 증가 등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미공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고 구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블록 50 생산 라인을 완전히 F-16V 전용으로 바꿨습니다. 즉 블록 50 버전의 기체는 신규 양산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은 중고 무기 시장에서 블록 50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는데요.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음에도 블록 50 사양을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자 블록 50을 가진 국가들이 너도 나도 개량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은 1990년대 라이선스 생산에 기령이 30년이 다 돼가는 KF-16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해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상당수의 KF-16이 F-16V 사양인 KF-166로 개조됐습니다. 기골이 보강되고 상당수 장비가 첨단 장비로 교체됐는데 이 때문에 필리핀의 F-16 블록 50 도입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웃돈을 주고라도 최신형 F-16V를 사자며 F-16V 도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했습니다. F-16V 가격이 필리핀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은 1조 4천억 원의 예산으로 12대의 F-16V를 사려 했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F-16C, D 후기형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돈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필리핀에 제안한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돈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필리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주저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깐 사이 F-16V 주문이 쪽주하면서 가격이 1조 6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 대기열이 너무 길어져서 주문을 해도 신품을 수령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에 필리핀은 F-16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RF 사업의 목적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급격히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신형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인데 아무리 F-16V 가져와도 10년씩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MRF 사업의 유력 후보 기종이 단 둘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2 추가 도입과 비서방권 중진국들이 많이 구매한 스웨덴 사브사의 JAS-39 그리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1조 4천억 원의 24대의 FA-50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사브사는 그리펜 C, D형을 14대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패배였는데요. FA-50 기본형과 그리펜의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JAS-39 그리펜은 전장 14.1m, 전폭 8.4m, 전고 4.5m의 최대 이륙 중량 14톤인 경량 전투기입니다. 총 8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전고 13.1m, 전폭 9.5m, 전고 4.9m, 최대 이륙 중량 13.5톤의 경공격기입니다. 총 7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미제 F404 엔진의 개량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비행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세세한 성능을 보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먼저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440km에 불과한 반면 그리펜의 전투행동 반경이 8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공무장으로
AIM-9 사이드와인더만 사용할 수 있는 FA-50과 달리 그리펜은 5가지 단거리 대공미사일과 3가지 중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기를 개조한 FA-50에 비해 그리펜의 항전 장비가 훨씬 우수합니다. 정리하자면 FA-50 기본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펜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관광산업으로 큰 수익을 얻던 필리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리펜 도입이 지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깐의 지면으로 인해 판세가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FA-50 블록 20 때문인데요. 방산 수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폴란드에 48대의 FA-50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와도 100여 대가량의 FA-50 수출을 논의 중이며 우리 공군도 FA-50 2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FA-52 연료탱크와 항전 장비를 늘린 데다 레이더까지 AESA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FA-50 블록 20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FA-50과 JAS-39 그리펜을 비교할 경우 그리펜과 FA-50의 성능 격차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FA-52도 우수합니다. 게다가 그리펜보다 FA-50 블록 20이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서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FA-50을 사자는 생각이 틀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바꿀 만한 뒷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 사브사가 팔겠다는 그리펜 전투기는 사브사의 악성 재고입니다. 한창 수출이 잘 될 때 생산했다가 고객이 없어 방치된 전투기들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땡처리를 하겠다고 12대를 산다는 필리핀에게 이 대를 더 준다며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필리핀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전투기 중 그리펜의 성능이 제일 좋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펜을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 20을 살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그리펜은 부품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펜의 동체를 늘려 성능을 강화한 그리펜 NG가 너무 높은 단가로 인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그리펜 관련 부품의 생산이 아예 멈춰버릴지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FA-50 블록 20은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한 신기종이며 수출 물량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의 생산 라인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펜보다는 FA-50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쯤이면 서론에서 KF-21이 수출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 FA-50만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의 MRF 사업은 단 한 가지 전투기만 도입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닙니다. 2030년대까지 각 단계를 호라이즌으로 나눠서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FA-50 블록 22 도입이 확정된다면 후속 사업에서 같은 한국산 항공기민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FA-50 블록 20을 도입하지 않고 곧바로 KF-21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 성능에서 FLV와 대등하거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당 단가가 750터부터 800억 원이며 프로그램 코스트가 1천억 원 초반으로 예상되는 KF-21이라면 가난한 필리핀이라 할지라도 최소 12에서 최대 24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필리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필리핀 방산 수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호세 리잘급 FA-50 수출 과정에서 포항급 초계함, 구룡 다연장 로켓 등 각종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공짜로 넘겨서 겨우 사업을 수주한 것이지 제대로 다른 나라랑 붙으면 질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또 필리핀이 인리처럼 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신무기를 팔 때 구식 무기를 껴주는 것은 방산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입니다. 일례로 이번 MRF 사업에서 미국은 필리핀에게 중고 미군기를 FLV 사양으로 넘기는 대신 무기값을 적게 받겠다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필리핀에게 넘긴 무기들은 군비 경쟁이 심한 우리 안보 정세에서 사용이 어려운 물건입니다. 개함방공이 불가능하고 함량이 한계에 달한 포항급 같은 구식 무기들이 FFG로 대체되고 있고 구룡은 탄약 개량이 실패한 후 천무로 대체되면서 쓰잘데기 없는 퇴물이 됐습니다. 너무 고르리라 팔 수도 없고
해체하는 데 큰돈이 드는 애물단지가 된 것인데요. 이런 무기를 필리핀에게 떠넘기면서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굳이 무기를 안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이 수출 대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동남아에서 대국 행세를 하고 싶어 무기를 구매하는 인니와 달리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 몇 푼 따지면서 사업을 질질 끌 처지가 아니므로 돈을 안 낼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한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군을 격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